오늘은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2쪽과 83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 11세기 말 셀주크 튀르크라는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이라는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동유럽과 비잔티움 제국할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지만 그 전부터 셀주크 튀르크라는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오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많은 위협을 겪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마의 교황과 동로마의 황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성상숭배 금지령을 계기로 여러 갈등을 벌이면서 서방의 로마 가톨릭과 동방의 그리스 정교로 분리된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현재 이슬람 세력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에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교황은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서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교황의 호소에 제후, 기사, 상인, 농민 등이 호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위해 싸우는 군대들이 나선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성지,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기치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총 8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약 20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한때 크리스트교 세력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목적이었던 자신들의 성지를 회복한다라는 것을 잊고 세속적 이익, 즉 이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세속적 이익들을 추구하면서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여 년간 지속된 전쟁임에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처럼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었던 서유럽 세계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쟁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황권이 점차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교황의 움직임에 응했던 제후와 기사도 몰락하게 되고 반대로 교황권에 의해서 맨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교황에게 압박을 느꼈던 세속 군주, 즉 각 국가의 국왕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동방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요. 또한 여기 동쪽에 있었던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서유럽 문화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도시가 성장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세 서유럽의 기본이 되었던 장원이 붕괴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을 먼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자기가 먹고 또는 팔고 남는 잉여 생산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시장 중심의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되면서 시장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를 지나치는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원거리 무역은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도시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도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길드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길드는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결성한 동업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에서 길드를 형성할 때가 많죠? 같이 팀을 짜는 거잖아요. 동업조합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물건의 원료들을 싸게 구입해서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드들이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이 사람들이 영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돈을 내고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도시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원은 붕괴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보면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사용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가 농노에게 오히려 일을 시키기보다는 돈을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폐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노는 영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해방이 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세기 중엽 유럽을 강타한 전염병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쥐가 옮기는 페스트라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흑사병은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몸이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이런 흑사병이 대거 유행함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크게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 입장에서는 수많은 농노들이 점점 흑사병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농노 한 명 한 명이 귀해진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 입장에서는 이 농노들, 즉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노의 신분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자영농민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원은 농노의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자연스럽게 장원이 해체되고 영주의 구속이나 속박에 농민들이 반란까지 일으키는 상황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차 장원을 지탱했던 농노들이 사라지면서 장원도 자연스럽게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흑사병의 공포를 표현한 죽음의 무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흑사병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세 유럽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인구를 크게 줄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황제권은 강화되고 교양권은 약화되면서 황제들이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 배경에는 먼저 교황권이 추락한 여러 사건들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원래 교황이 머무는 곳은 로마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공간으로 교황이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수라는 건 잡아 가뒀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원래는 교황이 권한이 세서 서로 서유럽의 그런 황제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과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왕이 힘을 강화하게 되고 시민계층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초에 이르면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 국왕의 밑에 있는 지역이었던 아비뇽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약 70년 동안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교황청이 놓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비뇽 유수는 카노사의 굴욕과는 달리
교황이 오히려 세속 군주, 즉 국왕 밑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즉 카노사의 굴욕과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아비뇽 유수는 교황권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권이 추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왕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왕이 자신에게 권력을 모아서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는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백년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었는데요. 이 백년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통일된 국토를 토대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백년전쟁 과정에서 프랑스를 구했던 여자, 영웅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또한 영국은 백년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내부에서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장미전쟁이라는 귀족 가문들의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이 몰락을 하면서 국왕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도 그 지역에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왔었는데, 그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왕 중심의 권력을 강화함에 따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이라는 신항로를 개척함에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건설하게 되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